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내일이 입추입니다. 그런데요, 가을의 기운은 고사하고요. 주말 내내 불볕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처럼 굉장히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요, 정말 요즘 같은 데는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80% 탄소량 80% 줄여라. 기업 쥐어짜는 탄소 중립. 지금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는 배출하는 탄소량과 줄이는 탄소량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정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연 이 목표가 가능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어요. 자, 기업은 무조건 80% 감축이 제시됐어요. 비용 부담, 그리고 고용과도 연관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맞는 나라가 곳곳에 있는데 그들만의 부스터샷.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코로나19 백신 2번 접종 맞죠? 선진국들 많이 접종률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번 더 부스터샷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1회 이상 접종, 북미 60%, 아프리카 국가는 딱 4%입니다. 그러니까 빈국가 부국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 와중에 선진국들은 부스터샷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WHO, 세계보건기구는요, 좀 참아달라. 부스터샷 할 여유 있으면 빈국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으나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선수들의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런데 뭔가 특징을 좀 잡았습니다. 이 기사는. 글로벌 K-팝 퀴즈다. 올림픽 풍경을 바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요.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약간 휴식 시간, 이렇게 좀 뭔가 경기가 안 열리는, 진행이 안 되는 시간에 보면요. K-팝 음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Z세대 선수들 국적 불문하고 K-팝에 친숙해 있다. 미국 수영 선수가 트와이스 춤추며 몸을 풀고 그 율동을 좀 따라한다는 거예요. 체조 경기장 곳곳에 BTS 노래 울려 퍼지고 있다. 선수들이 이미 많이 듣고 익숙한 음악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좀 잔잔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K-팝 퀴즈가 올림픽 풍경을 바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수도권 3인 모임 금지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오늘 뭔가 의결할 예정이죠. 그리고 뭔가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부사항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연장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막강한 해설과 분석을 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김현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진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6일 금요일 순서 4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친 대결.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단어인가요? 절친이 대결할 리는 없는데 오늘 밤입니다. 여자 배구,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와 절친인 브라질 선수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 터키 리그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라고 합니다. 뭐 절친은 절친이고요. 대결은 대결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EJ. EJ가 이게 사자성어인데요. 근데요, 여기서 나온 EJ는 그 원래 뜻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 성인 EJ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제압하고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제압하는 상황이 되고 이것을 야당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박힌 돌. 박힌 돌의 반대말은 들어온 돌이잖아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힌 돌, 들어온 돌,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박힌 돌들의 강한 불만 제기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될까입니다. 될까. 물음표가 있죠. 정부가 2050년까지 목표 설정한 탄소 중립. 뭐 시나리오를 3가지 제시했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아침에 밀린 첫 번째 이슈는요. 올림픽 얘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뭐 요즘에 올림픽 워낙 관심을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 뉴스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면들도 목격이 좀 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밤에 있는 오늘 밤 9시입니다. 이 경기가 열리죠. 먼저 보겠습니다. 소주잔 기울이던 한국 브라질 배구 절친. 오늘 밤은 적이 된다. 뭐 적까지라고 할 건 없지만 치열한 경쟁자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 2명이 있죠. 터키 리그에서 뛸 때 이스탄불의 한 식당에서 같이 자리한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김연경 선수 그리고 브라질의 나탈리아 페레이라 선수입니다. 이런 사이였어요. 근데 오늘 대결하게 된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준결승 맞대결이고요. 터키 리그 2개 팀에서 호흡을 맞춘 사이다. 서로 넌 최고야. 서로 이랬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누가 최고인지 결정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둘 다 주장 맡아 팀 무게중심 역할을 한다. 사실 전력상으로 보면 브라질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죠. 그러나요, 우리 여자 선수들, 우리 팀 상승세 타고 있거든요.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봐야 합니다, 지금. 오늘 밤 9시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기사는 김연경 선수와 관련돼 있습니다. 뭔가 좀 일본에서 약간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제2의 윤사마. 김연경이다. 일본 혐한 감정까지 뚫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진을 좀 봐주실까요?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일본 국민들, 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지금 보면은 심판한테 가서 뭔가 막 항의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선수들을 위해서 기꺼이 악역을 자처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답니다.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소리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요, 뭔가 성공하면 굉장히 끌어안고 기뻐하는 모습, 같이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이거 보세요. 특히 이 사진이 주목받았는데요. 뭔가 선수들이 좀 실수하거나 의기소침할 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 사진을 긋고 여러 가지 막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좀 볼게요. 연경, 일본 말로는 용경이 된답니다. 용경. 그래서 윤사마다, 제2 윤사마다. 카리스마, 그리고 압도적 실력을 갖춘 여성. 이런 게 주목을 받았군요. 배구 인기 있는 일본의 만악, 그러니까 배구 인기 일본의 만악 같은 캐릭터다. 팬들은 아까 마지막에 3번째 보여준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요. 이게 보면은요, 뭔가 여기 다시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무언가 야단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용기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장면인데요. 이걸 보고요. 다시 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본답니다. 팬들, 일본 팬들입니다. 나도 윤사마에게 혼나고 싶다. 이런 반응입니다. 김연경 덕에 뭐 혐한 뭐 이런 것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젊은 세대들이 김연경 선수의 저런 행동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리스마 있고 뭔가 용기를 주고 뭔가 실력을 갖춘 여성상이라는 거죠. 뭐 하여튼 이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뭐 이걸 갖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왜 이러실까요? 도대체. 이분이요, 일본 나고야 시장입니다. 가와무라 다카시. 그런데요,
선수 양에도 안 구하고 금메달을 깨문 나고야 시장. 일단 이거는요. 사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인데요. 옆에 선수가 있거든요. 저 선수가 소프트볼 금메달리스트인데 그 나고야에 이제 살고 있으니까 뭐 시장이 축하한다고 이제 만났죠. 근데 선수가 금메달을 보여주니까 그걸 엉겨봤더니 덥석 저렇게 물어버려요. 금메달을. 남의 금메달을.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선수는요. 황당하겠죠.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더 문제는요. 닦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줬답니다. 요즘 이거 코로나19 때문에요. 사람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일본 심상치 않아요. 지금 상황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답니다. 기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소프트볼 고토미우 메달 걸어주자 갑자기 마스크를 내리고 사고를 쳤다. 일본 내에서도요. 이거 너무 무례합니까? 이거 무슨 짓입니까? 비난이 지금 뭐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금메달. 주홍 교수님, 사실 메달을 딴 선수들이요.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깨무는 모습 종종 보입니다. 그죠? 그건 본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정말 황당하고 올림픽 정신을 저렇게 해칠 수 있을까라는 좀 자괴감이 들 정도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선수들도 그 메달 깨물기를 지금 자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방역이나 위생에 있어서도 너무나 조금 입에 담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거는 선수가 노력해서 얻은 메달의 가치를 개인이 저렇게 깨물어가지고 닦지도 않고 돌려주는 위생을 넘어서서 이거는 되게 무례하다. 무례함을 넘어서서 이거는 좀 그러니까 가치를 남의 좀 메달을 훼손하는 게. 본인이 봐서 깨무는 것도 참 이상한 행동이긴 한데. 저거는 기행을 넘어서서 저거는 선수나 아니면은 시민들을 좀 무시하지 않고서는 저런 행동을 보일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남성이나 관료들이 관료 사회에서 너무 지금 젖어 있는 게 아닌가 타성에. 그러니까 저런 무례한 저런 행동이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의식 없이 한다는 게 조금 더 아쉬움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 그 가와무라 이 시장은 이 나고야 시장, 이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이전에도 기행이라고 볼 수 없는 되게 만행이 있었는데 2019년에 아이치현에서 그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있을 때도 그걸 중단하는 데 앞장서 가지고 극우 인사들과 같이 결탁해서 우리하고도 좀 뭔가 관련이 있는 인물이네요. 맞습니다. 지금요. 그게 꼭 반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감각조차 훼손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저런 인물이 저렇게 일본 사회에 계속해서 버티고 앉아 있다라는 게 참 이번 도쿄 올림픽에 조금 오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크고요. 그 김연경 선수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왜 김연경 선수한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일본 팀이 이번에 배구가 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수건이고 되게 원한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김연경한테 열광하는 이유는 그 일본의 여성상에 대한 대비적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여성상이 아직도 여전히 좀 뭔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얌전해야 된다라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에서는 그런 어떤 역동적이고 자기 좀 거침없이 자기 표현을 하는 여성 캐릭터에 열광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서 협안 감정을 뚫어버리는 그런 일본의 이번 올림픽에 좋은 예가 있는 반면에 나고야 시장 같이 관료 사회에 조금 너무 안타까운 민낯을 보여주는 모습 이게 좀 대비되는 모습이라 씁쓸합니다. 금메달을 깨문 나고야 시장. 이 일이 뭐 해프닝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비난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일본 내부에 또 나오는 비난 중에 하나는 그 금메달 바꿔줘라 새 거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아무튼 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최인현 변호사. 네. 혹시 올림픽 국가 순위를 어떻게 집계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리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한은 이 IOC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지금 그 IOC 홈페이지에 가봤더니만 기본적으로 여기를 그 뭐 순위라기보다는 올림픽 메달 카운트라고 해서 올림픽 메달 개수가 얼마냐라는 홈페이지는 나와 있습니다. 카운트는 하고 있군요. 그런데 랭킹 1위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그 금메달 34개를 따른 중국이 1등으로 돼 있고 금메달 29개 미국이 2등 그리고 22개 일본이 3등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6개로 12등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금메달을 누가 많이 땄냐 순서로 나와 금메달 있고 기준으로. 그런데 뒤에 이렇게 보면은 예. 랭크 바이 토털이라고 해서 예. 전체 메달 숫자가 얼마인가 그걸 딱 누르면은 전체 메달 숫자는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것도 그래서 따로 또 집계 또 미국이 보여주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양측을 다 두는데 우리 그 일반적인 상식에는 금메달 순서로 지금 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이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는 사실상 금메달 숫자로 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 내의 어떤 그 언론 같은 경우에도 왜 미국만 전체 숫자를 자꾸 이렇게 하지? 결국 그렇게 된 게 금메달 숫자는 중국이 조금 많은 반면에 전체 메달 숫자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많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애국심에 호소를 하면서 전체 숫자로서는 우리가 1등이다.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예. 이게 금메달 숫자냐 아니면 예. 이게 전체 메달 숫자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올림픽 정신은 그 메달 숫자보다도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그 정신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최윤정 변호사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럼 아침에 저 제작진이 각국의 이제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찾아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국 매체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CCTV 등 뭐 그래요. 여기는 금메달 순서로 해놨어요. 순위를. 그래서 1등, 2등 했는데 이제 금메달 많이 딴 순서죠. 여기 보시면 합계 전체 금운동 메달 숫자는 미국이 많아요. 근데 금메달은 중국이 많거든요. 이렇게 매겼는데 반면에요. 미국 언론입니다. 여기도 순위 매기는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금운동 구별하고 그냥 전체 숫자가 많은 걸 따져놨어요. 뭐가 맞는 거죠? 각자 유리하게 해석한 거죠. 그럼 다음은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홈페이지에 있는 순위 랭킹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올림픽 헌장은 랭킹 안 한다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순위 또 해놓긴 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금메달 기준으로 매겨놨습니다. 그리고 합계를 또 볼 수 있게 또 따로 해놨어요. 김구락 교수님.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도 금메달 수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총 개수도 또 중요하잖아요. 올림픽 정신이라 그러면 사실 금이다, 은이다, 동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거기서 얼마나 선전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메달만 이렇게 앞세우는 어떻게 보면 랭킹을 이렇게 매기는 거는 헌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림픽 게임은 개인이나 팀의 경쟁이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다. 그래서 랭킹을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근데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바 이 G2 두 나라는 국가 간 경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별 랭킹도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올림픽 정신,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하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어떤 경쟁으로 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 그것이 사실상 현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민족주의를 상당히 자극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올림픽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메달을 어떻게 집계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뭐 금메달로 한다 그러면 중국이 1등이지만 메달 전체로 하면 미국이 1등인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개수를 세는 방식도 이제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메달의 수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다 그러면 메달 숫자를 많이 헤아리고 금메달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잘했구나. 서로 유리한 걸 끌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 이런 흐름대로 이제 올림픽이 최종 끝나게 된다면 중국에서는 중국 1등이라는 보도가 나올 테고 미국에서는 미국 1등했다는 보도가 나올 테고 그걸 쳐다보는 다른 나라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 테고 이럴 것 같네요, 지금요. 뭐 이렇습니다, 지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요 갑자기 사진 2장이 어제 논란이 됐어요. 뭐 시간을 좀 두고요. 조폭 사진입니다, 이른바. 뭐 다른 표현은 사진 2장이니까 조폭 투샷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기사 좀 보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나. 이번엔 조폭 투샷, 명락 폭로전. 최근 한 달 정도 정치 뉴스를 안 보신 분들은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실 거예요. 일단 명락 폭로전, 명락은 뭘까요? 이재명, 이낙연, 줄임말입니다. 서로 대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설명드렸죠. 사진 2장인데 조폭 사진이다. 좀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진흙탕 경선 판도다. 명락
조폭과 찍은 사진 시간차로 올렸다. 서로 상대를 겨냥해서. 양측 공방전에 3위권 후보들은 멈춰라. 뭐 하는 짓입니까? 창피하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얼마 전에는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 굉장히 또 공방이 오갔잖아요. 그런데 또 이른바 조폭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사진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정운현 이낙연 캠프 공보당장이 공개를 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등장하는 사진 누구하고 같이 찍었다. 그리고요. 그러자 현근택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또 역시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하면서 누가 같이 찍은 사진. 이른바 조폭 투샷입니다. 그리고는 옥신각신한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캠프 측. 이 사람은 뭐 1심 판결문에서 뭐 폭력 조직 행동제자라고 나온다. 이 지사와는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진을 딱 공개하면서.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 측에서 받아친 거죠. 이낙연 후보 보니까요. 2차례나 함께 한 이유는 뭡니까? 사진도 있네요.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 이 조폭 투샷 공방이요. 좀 가만히 보면 좀 의아한 거는 앞서서 음주운전 관련 내용도 그렇지만 이른바 네거티브 아닙니까? 이게 상대의 어떤 약점으로 보이는 걸 공격하는 거? 네네. 근데 네거티브면 통상 주장하는 쪽이 좀 자유로워야지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서로 안 자유로운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예. 번째는 일단 막 던지고 보자라는 그런 분위기. 즉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의제를 설정을 했을 때 내가 그 의제의 자유롭냐를 먼저 검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즉 사진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해당 뭐 조폭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된 그 사람과 찍은 사진이 우리 후보에게 없는 것을 일단 확인하고 예. 그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게 통상 약간 오른바 의혹 제기나 이럴 때 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그 검색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공격을 했느냐가 되거든요. 아니면 알고도 그걸 굳이 했는가? 그렇죠. 그건 나중 경우고 그러면 그걸 모르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네거티브 대응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거티브 대응팀이 그러니까 단일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갖고 이 지점을 공격하고 또는 이슈를 바꾸고 이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SNS 시대고 하다 보니까 또 뭐 대응팀이 여러 어떤 스피커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지금 보냈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획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된 게 뭐냐면 이렇게 진흙탕, 뭐 비판을 받더라도 진흙탕이 돼버리는 어떤 상황이 있거든요. 그 상황은 뭘 상정하냐 하면 이겁니다. 비난하는 상대방 신뢰성을 더 약화시켜서 일단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심각해. 이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똑같은 사안에서 예를 들어 우리 쪽 후보도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먼저 의혹 제기를 강하게 하는 거다. 그렇죠. 일단 근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장 예. 중요한 건 내 강점과 이점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공격해야 되는데 예. 이건 내 약점도 다 노출하면서 그러나 상대방 약점이 더 심각해라고 지금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그럼 이종구 돼버리면 평론가는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저는 두 가지 다 혼재했다고 봐요. 혼재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은 그건 전의 경우예요. 그 제대로 우리 쪽이 어떻게 약점이 될까를 고민 안 하고 던져버렸어요. 그건 약간 좀 돌발적으로 일어난 돌발적으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패지만 지금은 후자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후자냐면 이를테면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약간 불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킬 수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타 후보들. 예. 타 후보들에 의해서 3위, 4위, 5위, 6위가 있잖아요. 타 후보들이 이 전쟁에 못 끼어들어요. 그러면 온갖 그런 1, 2위만의 경쟁으로 그렇죠. 분위기를 양강구도로 확고하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어떤 언론의 그 중심을 물론 이게 네거티브라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화제가 계속 이쪽으로만 집중되다 보면 예. 어쨌든 마지막의 결과에서는 지금 결선 투표라든지 이런 데 훨씬 유리한 어떤 지점을 선점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양쪽 다 진흙탕인지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고 이렇게 그 진흙탕 싸움, 진흙탕 경쟁을 하는
그런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럼 이번 조폭 투샷은 사실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먼저 문제 제기하고 사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반응이 나고 이런 순서로 전개됐거든요. 네. 그럼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이 분위기는? 어쨌든 지금 경선이 사실 본선보다 더 치열해요. 더 사실 험악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대선 보면. 예. 그런 상황이 한 15대 대선 이후에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정말 정책으로 이렇게 그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현재는 정책의 어떤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 폭로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 좀 씁쓸하죠. 이 사진에 대해서요. 양쪽에서 해명은 비슷합니다. 아니 정치인이 사람을 가려 만날 수가 없다. 다 만난다. 그리고 어떤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와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만난 거고 사진을 찍게 되고 이런다. 이렇게 해명을 내놔요. 서로. 비슷한 해명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의혹 제기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만평이 있어요. 그림이 좀 복잡하죠? 자, 먼저 보세요. 여기 보면 이 그림 속에 묘사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낙연 제명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멱살에다가 머리 끄댕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그림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주운전, 무능총리. 그러면서 서로 막 비명을 지르는 건데 근데 여기서 밖에서 다리에서 누가 지나가시는 인물이 있어요. 아저씨, 대통령 선거 끝났어요. 이럴지도 모른다. 거죠. 이렇게 싸움의 세월 보낼지도 모른다. 이 만평은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요. 이 만평과 좀 맥이 닿은 얘기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 제일 잘 아는 한자 성어 중에 이의제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긴 한데 여기서 이가 오랑캐 이자가 아니라 이재명 이씨, 이낙연 이씨예요. 네. 그래서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제압하고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공격한다. 네. 우리가 이의제를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국민의힘한테. 그래서. 김구락 교수님. 네. 사실 얼마 전에 원팀 협약식 공정 경쟁합시다. 깨끗하게 우리 경쟁하고 뭐 결국은 뭐 최종 승복합시다. 이런 거에 포함된 거죠. 약속했어요. 근데 원팀이 아니고 지금 분위기는 이른바 팀킬입니까? 그러니까 효과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지지율의 격차가 줄어들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잡아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네거티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거티브를 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상대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 지지율이 나한테 올 수 있다. 예.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사실 네거티브를 전개를 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통상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대의 어떤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떨어진 지지율이 본인에게 돌아온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게 내용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이 전략도 내 약점이고 상대 약점이고 이런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네거티브에 준하는 것이냐 아니면 검증에 준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유권자들은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저게 네거티브다라고 하면 평가를 좀 달리합니다. 검증하고는. 예. 그래서 네거티브로 한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서 쓰는 어떤 전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리하다는 것이 그런 인식이 가요.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비선호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증합니다. 특히나 이제 상대 후보 지지자들 쪽에서 예. 뭐 이런 현상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네거티브를 쓸 경우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팀킬의 효과. 그러니까 아까 만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 선거 끝났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뭐 이런 효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의 수준까지만 그것을 유권자들은 허용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네거티브라 그래가지고 일단의 어떤 마타도어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이나 상대나 모두 다 사실은 부정적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각각의 캠프, 후보 캠프에서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는 경우는 검증이고 상대가 제기하는 거는 네거티브나 심하면은 마타도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진 공방, 이른바 조폭 투샷,
이거는 검증입니까? 네거티브입니까? 뭡니까? 사실 정치인에게 사진은 무조건 무죄입니다. 아. 그러니까 누가 사진 찍자 그럴 때 정치인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전 못 찍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조폭과 특히나 조폭과 연루설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위중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명백한 물증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연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사진만 내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맞아두어죠. 주홍 교수님. 아까 영상으로 확인했지만 이거 이재희 당한다라고 나왔어요. 이재희 당한다고 야당으로부터. 그런 분위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 동의하는데요. 지금 박용진 의원은 인터뷰에서 나중에 활용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에서 외부 이제 영입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제 최재원 전 감사원장이 지금 연일 실언과 이미지 리스크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일일 일실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당 입장에서는 전혀 활용이 못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야당에서 외부 인사들이 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인사들이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 호감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 여론조사 업체에서 최근에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지지와 별개로. 예. 그랬을 때 이 두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낙연, 이재명 이 두 후보가 지금 비호감도가 지금 증폭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이 나타내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두 분의 그 후보가 거의 지금 막장으로 치닫을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이나 월드컵으로 데뷔를 한다면 월드컵 본선에 들어가기도 전에 친선 경기에서 이미 다 소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삼고 싶은 건 예. 저는 그 여당의 중앙당 선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캠프에서 이런 조짐들이 이전에도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한 제스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전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여당 일각에선 전 아니한 인식이 예전 경선 때도 다 이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이렇게 내상을 입고 냈는데 나중에 경선에 승리한다 그래도 원팀이 되기 저는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이의제는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요거 이종구 평론가께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공방이 오가는 거 엄격히 따지면요. 캠프 측, 그러니까 각 후보의 선거 참모들이 이렇게 뭔가 주장하고 의혹 제기하고 서로 공방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는 거 보니까 후보들이 그냥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묵인 또는 뭐 조장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뭐 묵인 괜찮다. 그럼 이거 후보들이 다 이른바 정치권에서 표현한 걸로 후보들이 이런 사항을 오케이 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예. 사실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일이 보고하고 뭐 SNS에 올린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시간대별로 치열하게 굉장히 속도 있게 간다는 거죠.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후 보고예요. 올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진 공방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여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캠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의 어떤 뭐 양보라든지 혹은 예. 뭐 되돌림이라든지 이 조짐이 안 보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양쪽 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기사라든지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뭐 체크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비호감도에 대한 여론조사 체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가 나온 이후에 바로 이런 이 투샷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다 이것이 자신한테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어를 한다거나 다른 전략으로 안 가거든요.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그러면은 당장 다른 이슈를 던질 거예요. 전혀 그러겠죠. 다른 이슈. 그래갖고 이 논점을 다른 쪽으로 흘려야 되는데 지금 양쪽 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네거티브에 대해서 진흙탕이라고 비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안 빼는 것. 이건 양측이 전부 다 적대적 공생 관계로서 사실은 어떤 양강 구도를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아직 다 간 게 아니겠군요. 더 갈 게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이게 이 경선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심각해질 거예요. 경선 연기가 뭘 의미하냐 하면 이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 각 지역별 순회 경선을 하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광주 전남 경선이거든요. 예. 2002년도 더군다나
뒤처지고 있는 후보들은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한 번에 그런 분위기를 모멘텀을 가져갔던 게 광주 경선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연기하면서 광주 경선이 추석 이후로 됐어요. 그러니까 추석 이전까지 모든 것을 화력을 다 대전 그리고 충남 이쪽에 집중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추석 민심에 추석 밥상에 올린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광주 경선에 돌입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직전까지 네거티브의 증폭을 완전히 그러니까 대전 직전까지 증폭시켜서 대전에 뛰어들겠다 하는 대전 충남 경선에 뛰어들겠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분석 들어보셨죠? 뭐 이 분석대로라면 방금 봤던 이 10,000평 비슷한 내용이 더 나오겠네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야당 얘기인데요. 뭐 언론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박힌 돌. 이 박힌 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준비 부족하다. 국민의힘 박힌 돌들 대공세라고 있다. 박힌 돌의 대공세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 보면 뭐 비교 우위 전략이다 이런 건데요. 유승민 뭐 육아휴직 3년 확대 등 발표하고 있다. 홍준표 준비가 된 후 다시 나오시라. 뭐 이런 얘기하고요. 원희룡 새해 과시 대신 국정 공부하세요. 뭔가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하태경 저성과자 상시예고법 개정. 그러니까 뭔가 정책 발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단체로 봉사활동했는데 여기에 빠지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제는 당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또 여기 빠지신 분이 또 있었어요. 윤석열, 최재형 또 불참해 뿔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이틀 연속 당 행사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당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걸 입당 왜 했습니까? 성토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좀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뭐 공정도 그렇고요, 헌법 정신도 그렇고 다 그런 이제 애매한 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그게 정치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은 상당히 뭔가 한 급이 낮은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후보들은 생각을 좀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출마한 다음에 공부하는 자리,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살아온 인생과 국가 리더로서의 공적인 준비와 역량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증명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공부부터 하시고 경험부터 쌓으시고 차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의 간판이 필요해서 들어온 것인지 정작 우리 당이 원팀이 돼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의와 진지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입당하신 두 분하고 또 그렇게 복당을 간곡히 요청하시던 분까지 당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밖으로 돌고 계시는데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다 말씀드리고,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당대표는 원내대표도 없는 자리에 와가지고 생전 처음 오는 데를 그냥 벌떡 와가지고. 뭐 물론 불참하신 분들 뭐 각자 미리 잡힌 일정 그리고 뭐 휴가 일정 등등이 있었다 뭐 이런 설명들이 뭐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당내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최인현 변호사. 이 표현이요. 지금 이런 불만 나온 거죠. 당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움직임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이 단어가 그냥 비속어인가 알고 봤더니만 표준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그걸 몹시 그제 또 찾아보셨어요, 깔보거나 업신여김 뭐 이런 뜻의 비속어인데 이걸 누가 얘기했냐 봤더니만 그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이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이 사실 대선 후보셨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알았는데요. 사실은 많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국민들보다 잘 모르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분들보다 그 앞서간 분들에 대한 어떤
비난의 수위를 굉장히 높였던 그러니까 그 불만도 좀 과정에서 많다. 그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또 원팀을 강조하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도 조금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건 아니면은 다른 분들 그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국민들한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 내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딱딱 일사불란하게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라든가 그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특히 지역에 있는 국민들한테 아직까지 대면적인 접촉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하는 어떤 것보다 빨리 지역에 가서 지역 국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에서 부르지만 본인들이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당과 그 본인들의 일정에 불협화음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당과 이 캠프 사이에 의사소통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일정이 있는데 바로 오라 이렇게 이거기보다는 당 내에서도 그 개별 어떤 그 후보들의 일정도 서로 고려하면서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캠프와 당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좀 더 강화해서 말 그대로 원팀이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최인정 변호사님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불참한 후보들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뭐 이 불참과 관련돼 있는데요. 이런 각도에서 쓴 기사가 있어요. 대선 국면 뛰는 후보 위에 튀는 당대표가 있더라. 그럼 양당 얘기했는데 앞서서 국민의힘 얘기가 있으니까 국민의힘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싸움꾼 역할로 논쟁 중심에 선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과의 주도권 다툼. 이게 대선 국면에서 리스크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 불참 사항을 좀 지적하고 있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네. 그럼 이 기사에 따르면 당대표가 너무 튄다. 다른 표현은 약간 무리수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인데 이런 시각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튀긴 튀죠. 왜냐하면 지금 13명이나 되는 후보를 이틀 연속 당에서 무슨 행사 때문에 오라 했을 때 쉽진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대선 룰 경선 미팅을 하는데 사실은 실무자들이 주로 룰 미팅을 하지 본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룰을 하자 저런 룰을 하자 13명이 난상 토론을 벌이면 실무적인 어떤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이 이 13명의 어떤 후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만약 다른 대표였다면 뭐 더 많은 비난과 그다음에 더 많은 후보들이 동참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믿는 구석은 예. 뭐죠? 세대 교체. 즉 지금 당이 옛날 당이 아니다. 나는 지금 30대인데 이 보수 당원들로부터 내가 선출받은 사람이다. 즉 탄핵도 얘기했는데도 대구 당원들이 나를 찍어준 사람이다. 예. 즉 이준석을 대표하는 것은 지금 20대, 30대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지금 대표다. 내 뒤에는 젊은 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얘기하는 건 내가 대표된 다음에 호남에서도 당원 유입이 많이 늘어났고 또 젊은 층의 당원 유입이 많이 늘어났다. 즉 내가 지금 그것을 어떤 후보들한테든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지금 믿는 구석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당대표의 자리는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내세우는 자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당대표의 어떤 그런 그 자리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당대표가 그때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여백을 좀 갖는 것. 이게 사실 또 당대표의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백을 가지라 보니까 뭐 휴가를 좀 가라 뭐 이 말씀 같기도 한데 뭐 휴가 일정이 잡히긴 했다고 합니다.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한 말이요, 지금요. 윤석열, 이번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 됐다. 이거 논란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인터뷰 내용이요. 그러자 윤석열 예비후보 측, 진위가 왜곡된 거다.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뭐 삭제 요청도 한 거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언론 인터뷰 논란 일자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일본 총리인 줄 거센 공세. 단순 말 실수 아닌 인식의 문제 아닙니까?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기사도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그 야당 내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건 낡은 생각들로 꽉 찬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삶과 그 생각 속에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생각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인지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센다이 그 지역의 원전들이 아주 그 파손이 되고 거기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계속 나오고 그게 일본의 동쪽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그 해류가 돌면서 우리한테도 영향이 당장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너무 좀 이렇게 가벼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그 방출수, 방사능 오염된 그 물을 그냥 대량으로 태평양 쪽으로 방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은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았나. 김구락 교수님, 윤석열 예비후보의 이 언론 인터뷰 내용, 요 일본 원전, 뭐 원전 관련된 거예요. 원전과 관련된 설명을 하다 나온 말실수냐? 아니다. 이건 인식의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식의 문제와 정책 계산이 함께 깔려 있다. 아, 정치적 계산도 있다. 계산과 인식이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서 발언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말실수가 나오잖아요. 진위가 아니다라고 매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왜 진위를 말씀하시지? 이렇게 정치인의 말을 주워 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다른 나라 정상들과 얘기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때 가서도 내가 진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굉장히 사실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뭐 부정식품, 폐가망신, 120시간, 대구 모스크바, 밀란 뭐 등등의 지금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떠나서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나오냐면 사실은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이 안 됐다, 방사능 오염이 안 됐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애써서 그런 어떤 현상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제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탈원전 정책 반대를 밀어붙인다는 거죠. 즉 예. 인식과 정책 계산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본인이 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과 더불어서 예. 이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좀 정직하지 못하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은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어떤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적 계산에 앞세워서 말을 이렇게 실수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것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은 날로 커져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굉장히 우리한테 직접적인 건강과 생명에 예.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영구 교수님, 네. 지금 뭐 언론 인터뷰에서 몇 번에 걸친 약간 논란된 내용들 그리고 뭐 어떤 간담회 자리 이런 데서 한 대화 내용 중에서 이제 논란된 내용 이런들이 계속 공방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캠프 참모들로서는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좀 조마조마할까요? 예, 매 순간이 아마 살얼음 판이 아닐까. 예, 그 여당의 지금 캠프 관계자들은 진짜 아까 이종우 평론가님 말씀처럼 시간차로 막 터트리기 바쁜데 여기서는 시간차로 막기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두려운데 장점은 저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장점이요? 장점이냐? 예. 소신이 뚜렷하신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야기도 소신이요? 예, 탈원전 반대라는 자기의 소신을 뭔가 장황하고 아주 집요하게 밀어붙이려는 그런 마음.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소신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페미니즘 논쟁에 대한 그것도 이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어떤 방어 그리고 이제 프리드먼을 인용했던 부분들도 좀 경제가 너무 획일적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정책에 생각하는데. 대한 어떤 방향성만큼은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예, 그거는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 치명적인 단점은 그거를 옹호할 수 있는 비유나 예시가 너무 어설프고 준비가 안 돼 있으셨다. 그 부정식품 발언은요, 프리드먼 책에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인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프게 접근하시는 것 같고요. 페미니즘 문제는 더 영린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페미니즘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끌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저는 후쿠시마 이 이야기는 건강과 그리고 위생 그리고 인류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위가 왜곡됐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예. 사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과하는 방법, 자기 소신의 뚜렷함을 오히려 옹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사과하시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논란과 일이 불거졌을 때 그거를 되돌리는 방법, 그거에 대한 정치인의 어떤 태도,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아무튼 여당 쪽에서 거세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 가지고요. 다음요. 논란. 뭐 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그러니까 이걸 하느냐, 마느냐, 뭐 연기하느냐, 축소하느냐, 뭐 이런 문제예요, 지금요. 좀 상황이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군 한미훈련 예정대로다. 근데 여당 내에서는요, 두 쪽이 났다는 거예요. 연기하자는 쪽과 안 된다, 예정대로 가야 된다는 쪽과 자중질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이 한미훈련 얘기를 했죠. 그 이후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김여정 압박에도 군은 실시 쪽으로 가닥이다. 그리고 훈련 참가할 미 병력도 순차 입국이다. 코로나 감안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자, 송영길 대표, 김여정 말 이후로 연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범여권 의원 70명이 넘는 의원들이요. 훈련 연기 성명을 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여당이 김여정 하명부인가? 또 이렇게 거세게 또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럼요. 민주당 내부에 뭐 갈라진 목소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남매에 걸려다닌 것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의 군사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하에 연기가 되면은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훨씬 다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 합동훈련이 이미 다 준비가 돼서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이것을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를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려할 것이 많겠지만 현재는 통신선 연결된 상태에서 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부입니까?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김여정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는 연판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당 내에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한미훈련 커지는 갈등, 그렇습니다. 뭐 여당 내에서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거든요. 결단 못 내리는 청와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한이 없는 통일부 국정원 일단 가세했죠. 여기는 약간 연기 쪽으로 기운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청와대 의견 취합한 뒤 이번 주 뭐 대통령 말씀 입장 정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입장이 없어요. 결단을 못 내린다고 이 기사는 좀 적고 있습니다. 김건학 교수님. 네. 청와대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훈련이 16일 날 시작이죠. 지금 침묵한다는 거는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냥 가는 것이다. 예정대로 가는 그렇죠. 거로 보세요. 하지만 뭐 사실은 남북 대화 국면이잖아요. 뭔가 예. 통신선이 연결이 예. 되고 북한의 어떤 부분에서를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또 김여정이 얘기를 했지만 그걸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한미 연합 훈련이거든요. 그렇죠.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에도 훈련에 대한 어떤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두 정상이 강조한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훈련과 관련해서 사실 백신도 그렇죠. 미국이 우리한테 좀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은 결정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딱 그 사실관계가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6일의 상황에서 갑자기 바꾼다? 이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국방 문제를 정치화하는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에도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뭐 요청을 하긴 했고 또 남북대의 어떤 대화 국면의 어떤 환경 조성도 필요하지만 이 연합훈련은 청와대 쪽에서는 있는 계획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그러면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보니까 계획대로 가지만 굳이 이걸 계획대로 간다고 청와대가 말하는 건 좀 불편하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논란의 어떤 상황 속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서욱 장관에게 지금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이거 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해봐라. 국내 저런 입장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네요. 아니 언제 뭐 연기한다는 얘기 했습니까? 그대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밖에서 얘기가 많으세요?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 할 말은 없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윤 변호사. 지금 여권, 범여권 어제 성명을 좀 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해서 뭐 설명을 좀 했는데 설명 중에 김여정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그걸 아니라고 믿겠습니까? 그나마 전 다행인 것은 범여권 180여 분 중에 74분만 그러고 나머지 그래도 100명 넘는 분이 이와 같은 성명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만 해도 저는 조금 안도감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그 정권 말기에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나름대로 평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그건 것이고 한미 동맹은 그와는 별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언어가 명확해야 된다. 실제 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김여정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엊그제 지금 그 국방장관 그리고 또 합참의장 또 그 3군 사령관들 다 불러놓고 거기에서 이 한미 훈련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이게 두루뭉술하게 알아서 협의해라. 이거는 결국 뭐죠? 내가 그 군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군부 통수권자인 나는 내가 하라고 했는 것이 아니라고 북한에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오히려 방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5만 명 지금 장병 중에 93%가 백신 1차 접종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 내에서는 이거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난 5월 달 한미 그 정상회담에 있는 의지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국민들에게 안전한 어떤 그 안보를 확실히 담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연기된다면 코로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말씀 그렇죠. 좀 강조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날씨 얘기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어요. 비껴가도 찜통 태풍. 통상 태풍이 오면 좀 시원해지는데 아니랍니다. 찜통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9호 루핏 10호 미리내 간접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우리를 뭐 관통하는 건 아니지만요. 수증기를 잔뜩 머금어서 열대야를 부채질할 것 같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태풍 두 개가 있어요. 루핏과 미리내 경로가 지금 예상돼 있는데요. 지금 6일 여기죠. 6일 각각 여기 와 있어요. 근데 10일쯤 되면 루핏은 일본 그리고 10일쯤 되면 일본을 지나가게 되죠. 근데 이게 수증기가 엄청나서 열대야를 뭐 더 악화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딱히 방법이 없네요. 참는 수밖에.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탄소와 줄인 탄소를 같게 만들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죠. 그러면 이게 에너지 문제와 관련돼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2050년 넷 제로
목표 실효성 논란이다. 넷째로 탄소 중립의 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3가지 초안을 공개했는데 여기 보시면 석탄 LNG 발전 전면 중단 또는 최소화다. 온실가스 배출 최소 96.3% 감축 추진한다. 최소입니다. 100% 안도 있습니다. 3가지 중엔. 원전은 대안 검토 안 한다. 그 산업계 반발이다. 10월 말 최종 확정인데 일단 3가지 안이 공개됐어요. 그런데요. 어제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좀 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그런 안들 좀 가만히 보면요. 재생에너지가 지금 6% 정도 비율이에요. 에너지를 만드는 비율 중에. 근데 이걸 70%로 재생에너지 뭐 풍력, 뭐 태양열 이런 거거든요. 태양광. 70%로 확대했는데 원전 없는 탄소 제로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 기사 묻고 있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로만 이걸 다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안이 3가지인데요. 1안은 석탄 발전을 유지하면서 줄이는 거. 2안은 화석연료 좀 줄이면서 하는 거. 3안은 LNG, 화석연료 다 없애고 가는 거. 여기 100%니까 더 강력하죠.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거예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감당하겠다. 그런데 그럼 급등할 전기료는요. 이거 전기료 인상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그리고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 양식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마지막으로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3가지 안입니다. 1안은 2,450만 톤, 2안은 1,870만 톤, 3안은 순 배출량 0, 영어로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넷제로를 전망합니다. 주원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좀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요. 국제사회가 말하는 NDC라고 이제 탄소 중립 저감안에 해당하는 요번에 초안 시나리오는 3안만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안하고 2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연착륙이나 단계적 축소거든요. 3안은 LNG도 안 쓰고 화석연료 전혀 안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요구하는 감축안에 가장 부합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넷제로 목표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라면 1안이나 2안을 얘기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넷제로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솔직히. 1, 2, 3안은 다 제시하고. 3안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그냥 줄이는 정도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원전 비중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20% 이상은 유지해요. 예. 신재생 에너지를 가져온다고 그래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건 왜 빼졌는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좀 구체성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비중을 높이겠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원전에 갖고 있는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인력, 그리고 그 인프라,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는지도 빠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나 아쉬움의 가장 큰 폭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4만을 만약에 유지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간다 그럴 때에는요.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태양광 발전이라고 그러면은 날씨 변동성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날씨를 좌우되죠. 물론 태양광 발전에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전력 발표에 의하면 피크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의 기여도가 높아요. 원래는 오후 2-3시가 피크 전력이었는데 태양광 발전 기여도가 한 11.1% 정도가 기여가 돼서 그런 것들이 상쇄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석탄이나 화석 원료만이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으려면은 전력 공급이 안정해야 되는데 그 안정성이 과연 담보가 됐느냐.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4년 전에 이미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도 없는데 지금 그걸 가져가는 게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이종건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조금 보충을 하면 지금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발표하지 않은 어떤 진실이냐면 얼마나 들어갈 거냐예요. 3안을 했을 경우. 즉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보관이에요. 보관. 태양광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햇볕이 많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 장치. 그렇죠. 그 저장을 하려면
몇백 조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돈 들어가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뭐 70%까지 한다고 했을 때 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현재 우리의 어떤 단계에서는 영국과 비교했을 때 효율이 50%, 태양광은 50%고 풍력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100이라는 기준을 했을 때 우리는 50밖에 안 되면 그 100을 우리가 수요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태양광을 지어야 되고 더 많은 풍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환경을 파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이 그러니까 그 규모가 있어야 돼요. 아,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그렇죠. 거죠. 산을 얼만큼 깎아내야 되느냐가 태양광의 그 문제이고 또 풍력은 우리의 그 산면을 다 뒤덮어야 돼요. 그만큼 해야지 70%에 달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진짜 계산된 그 친환경이냐 반환경이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 전기료 인상.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답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의 추세는 분명 탄소를 줄이는 겁니다. 자, 그 방법으로 과연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 이게 각 국가의 선택의 문제인데 여기서 나온 게 돈 문제도 있고요. 원전과 관련된 문제가 묶여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